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관단 파견은 군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탱크가 빠르게 달리며 기관총을 쏩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향해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회의 직후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참전 등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참관단 파견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병력 참전 여부는 파악 중이라면서도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Putin has lost a lot of troops. So there's a good likelihood that these troops will be introduced into combat. Not certain, but I think the likelihood's pretty high.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 병사들이 받는 돈은 김정은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체코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계약이 경쟁사들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정부가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갖기로 한 건데 한수원 측은 절차와 일정에 따라 계약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 정부는 7월 사업비 20조 원대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K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체코 반독점 당국이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수원과 경합했던 경쟁사들이 이의 제기를 한 데 대한 결정입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참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이뤄지는 절차적 조치라며 큰 문제는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은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계약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코 측 요청이 있을 경우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합니다. 66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지켜내겠다는 여당에 맞서서 야당은 이를 대폭 칼질하고 대신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야당은 또 운영위원회에서 상설특검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결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서 약속한 사업 예산 등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정책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라고 맞서는 상황. 지역 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1월 2일까지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28일 운영위 소위에서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다음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오늘 운영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위 전체 회의에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의결도 시도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 맞수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11월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관철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뭉치고 단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 여사 문제의 본질은요,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정치 공세이고 네. 정치 공세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언가를 관철해야 된다, 그래야지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관철해야 되고 마무리 짓고 매듭 지어야 될 게 김 여사 문제뿐이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야 투쟁으로 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든지요, 그리고 이 민주당의 계속되는 정치 공세에 대한 부분들도 마무리 짓고 매듭 지어야 될 부분일 것이고,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있고요, 인구 전략기획부에 대한 신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금투세 폐지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 같이 힘 모아서 매듭 짓고 완료 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민생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들을 더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생을 얻을 수 없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계속해서 정부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뭐 민생 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성과도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알맹이가 좀 없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어떤 점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약속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3자 추천을 얘기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도 노력은 하셨지만 어쨌든 성과는 좀 미진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를 꺼냈는데 사실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조치이지 과거에 대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특별감찰관제를 좀 요구하셨다면 저희는 야당 추천을 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인사를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아무래도 국정 운영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발언이 가장 이슈기는 한데, 저는 또 귀에 들렸던 게 대통령실도 변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소 톤 조절을 좀 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톤 조절이 상당히 필요한 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용산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보수 분열을 가져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톤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야 대표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특검 요구를 할 것인데 여기에 특검은 하지 말고 특별 감찰하자라고 읍소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어떤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특별감찰제 같은 경우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대표 선수가 지금 드리블 해 가고 있는데 우리 선수의 볼을 뺏어서 골을 본인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당연히 화합해야죠. 당연히 단결해야죠. 그래야지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은 변화 중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이게 뭐 평가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압박을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복수의 보도를 통해서 사실 지금 인적 개편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발로 뭐 보여주기용 인사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참모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적쇄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인적쇄신을 하려면 어떤 면에 있어서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인데 바로 뭐 자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절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연말쯤 해가지고 저는 비서실장이라든지 내각을 좀 교체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쇄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음주를 했던 그런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때 정리를 하는 이런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맞지. 그래도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고 대통령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대표가 그 인적쇄신 하라고 해서 곧바로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한 대표 기자회견 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해석과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냐예요.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뭐 사실은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정 간의 화합보다는 분열을 좀 끌어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여기 앉아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보수에서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를 해왔고 그 역량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당정 소통 걱정하지 마라. 당정 소통 원활히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나만큼 잘 싸우는 사람 있냐? 민주당 정말로 제대로 싸워낼 것이다. 그리고 개파 정치 없애겠다.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 주안점을 지금 100일 동안 보여줬다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나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방향이 많이 비껴나갔다. 싸우는 대상이 민주당이 아닌 정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정 간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방향성을 좀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보수에게 더 큰 기대를 받고 합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특감 추진 여부를 표결로 정하는 건 공멸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제도 이 오세훈 시장과 김기현, 뭐 나경원 의원 등등해서 이제 중진들이 소규모 집단 행동을 했었잖아요. 중진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친윤과 친한계가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친한과 친윤이 아닌 중립지대에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좋다고 해서 아빠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셋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정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친한계에서 표결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립지대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서 아니 둘 중 한 명이 승리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다. 예를 들어서 친한계가 승리하면 대통령 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친윤계가 승리하면 한동훈 대표 사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이 또 혼란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중진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특감 문제를 놓고 여당 내 의견 좁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지난 7월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제게 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화 내용 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만남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거절했다라는 말씀까지. 김민수 전 대변인께 여쭤보면 사실 이 시점이 참 묘해요. 이게 7월이 그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이 있었던 그 시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시에 저 허은하 지금 전 의원의 그 시부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시부상을 위로차 전화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부인이 시부상 위로차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거 문맥상 맞나요? 이거는 허은하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요즘에 이런 일로 속상하시죠? 라고라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제가 잠깐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상 치르고 있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한동훈 대표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맥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허은하 대표가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서 나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용산에서 이게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래 3명 이상 알면 비밀이 없습니다. 진짜로 혼자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이준석 대표한테라도 얘기했는지 이 세상에 3명 이상 알면 비밀이 없어요. 아무리 입이 무겁다 본인이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다라고 해도 만약에 한두 명한테라도 얘기했었으면은 허은하 의원 쪽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디서 이 사실이 알려졌을지는 뭐 확인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강성필 전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통화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용산에서 이건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용산으로서 얻을 게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해지거든요. 하지만 허은하 대표는 잃을 게 있을까? 오히려 어제부터 해서 모든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저는 허은하 대표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표현보다는 이분이 통화한 다음에 기자들에게는 오프 더 레코드를 했겠지만 뭐 보좌 직원이나 당직자 가까우신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라고 했던 것이 저는 흘러 한 평론가에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귀에 들어가서 이것이 좀 알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어떤 대화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한동훈 대표 100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사실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가 받았을 때는 조만간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상에 지금 여야대 회담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얻을 게 크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지금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할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주장할 게 너무나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나 민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지금 한동훈식의 여의도 사투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탄핵이나 그리고 재판장 탄핵까지 외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라. 민주당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장할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고 회담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이런 부분들도 좀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근거 없이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장애 집회까지 끌고 가려 하는 사항들 이런 것도 하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나 재판관 탄핵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명확히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생과 관계된 것들 합의점을 찾자라는 전제들 안건들을 던져놓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가고 끝나는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 회담을 제안을 할 때 국민의힘에 뭐 언제든 좋다, 날짜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했던 걸로 전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만나면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지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한 것까지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여지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13개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창설 특검법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당장 만나면 사실 본인은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라는 더 작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마저도 당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사실 안 좋게 홀대받았다는 느낌 그런 데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러면 자칫
배신자론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부차적으로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어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만나서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을 어제 만났어요. 중도 보수 인사들 만나는 일정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떤 지금 30%대 박스권에 갇힌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양당이 한 30%대에서 둘이 박빙을 펼치고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예. 이것은 서로의 지지자들은 결집을 했는데 중도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셨던 분들이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쉽게 말해서 물론 보수 인사이긴 하지만 좌우를 넘나들면서 사실 국민들 중도층으로부터 조금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야 민주당의 대표 격을 하신 적도 있고 또 윤여준 장관이야 문재인 그 당시 후보의 캠프에서 일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가까이 두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나중에 대선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선 주자로서의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영상도 나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윤여준 전 장관 어제 여의도에서 만난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회를 자주 간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절을 자주 간다고 불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변화할 때 그게 교인이자 불도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중도 인사를 많이 만나도 합리적인 중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마음으로 맨날 무상만 외친다거나 그리고 지금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180 거대 야당을 가지고 폭력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극자의 행동을 하고 극자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중도 인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색깔을 죽이려고 쇼잉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확장하고 싶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진심으로 마음부터 좀 변하고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11월에 많은 이슈들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앞두고 여야 고심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0여일 만입니다. 다음 달 6일 미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사가 된 건데 이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원국 기자 전해주시죠. 북한이 오늘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역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3일 만입니다. 다음 달 6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란 관측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했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소집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파병을 비난하고 추가 제재 논의까지 이루어져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어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활동 징후가 꾸준히 포착됐던 3번 갱도를 이용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국 대선을 전후해 ICBM 발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월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숨기려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으려다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히게 됐는데 생각보다 마약이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든 모습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셔츠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아파트 화단 쪽으로 다가갑니다. 쭈그려 앉더니 무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0분쯤 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지난 주말 아침 7시쯤 서울 압구정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땅에 묻은 건 액상대마 12개였습니다. 남성이 가져온 모종삽으로 땅을 판 뒤 액상대마를 묻고 떠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기 축구를 하러 가던 주민이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까만 이 절연 테이프로 칭칭칭칭 묶어가지고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절연 테이프를 또 이렇게 까보니까 그 안에 또 하얀 봉지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땅속에 묻어두고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땅을 파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동공이 풀리고 말도 어눌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경찰이 국가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범행 장소가 아파트 화단인데 시민들 생활 깊숙이까지 파고든 마약 사범입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선박에 전기차를 싣는 것을 금지하거나 꺼리는 선사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중에 불이 나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에 실은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화재 진화 시도하고 있으니 경비정이 접근하며 물대포를 쏘고 소방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갑판에 오릅니다. 갑판 위에서 불에 휩싸인 전기차를 향해 대원들이 달려가고 급한 불길을 잡은 후 차를 그대로 바다에 던져 열폭주를 막습니다. 어제는 훈련 상황이라 갑판 위에서는 연막탄이 사용됐지만 직접 호수로 불을 끄거나 방수포를 씌우고 이동식 수조까지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진화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선반 갑판의 온도 변화와 전기차 화재 특성 그리고 효율적인 진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박에 전기차를 싣는 방식이나 일반인들의 진화 등 초기 대응 요령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 승선원분들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뭐 이런 그 교육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선박에 차들을 근접해 선적하는 상황에 대비한 진화 방법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문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인데 선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구형에 3분의 2에서 한 2분의 1 정도 판결 선고가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징역 10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그 선고를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어떻게 밝혔느냐. 최고 학부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신의 동문을 상대로 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는 지인을 능욕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마치 사냥감 고르듯이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려움이 가중되고 불안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피해자들의 인격이 굉장히 크게 손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그다음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주범 박 씨 등 뭐 정신적인 문제 있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좀 미친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나는 심신미약이 있었다.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 술 마시고 범행을 했다. 좀 한 번만 참작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범은요. 로스쿨을 졸업을 했대요. 근데 로스쿨 졸업을 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계속 탈락하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고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ADHD도 뭐 생겼다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기간이 너무 길어요. 밝혀진 기간만 3년 6개월인데 예. 그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주범과 공범이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지금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었다. 예. 그때 범행 저지를 때는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주범 박 씨의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면 네네. 1심에서보다 형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항소심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가 달라질 텐데 왜냐하면 재판부 자체가 바뀌니까 예. 똑같은 판사님이 아니고 다른 판사님이니까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혹시 저 가해자들과 저 범죄자들과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양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바뀔 일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합의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서울 강변북로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폭주 레이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당시 영상을 보면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막 위험천만하게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뭐 칼치기라고도 하고 예. 그러죠. 그 시속 뭐 130km부터 200km 이상까지 빠른 속도로 저런 질주를 갖다 한 건데 대부분 20대였대요. 그다음에 20대였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았지만 학생까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범행 동기를 물어봤더니 차 빨리 몰면 재밌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내 차가 좋은 차다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다라고 하는 과시효까지 있었다라고 하던데 자동차라고 하는 게 편리한 운송수단이긴 하지만 흉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컨대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흉기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200km 가까운 과속을 하면 저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이 입건된 20대, 30대 운전자들이요 모인 게 SNS 계정을 통해서 모였다고 예. 하는데 궁금한 게 이 SNS 계정 운영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런 행동은 그 도로교통법 46조에 예. 공동위험행위 그러니까 차 예. 한 대가 빨리빨리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차가 여러 대가 저런 식으로 공동으로 운행하면은 사고 발생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46조에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경우에는 동승한 사람도 만약에 저런 분위기를 조장했거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앵커가 물어보신 SNS 관련해 가지고는 SNS만 가지고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저 SNS를 통해 가지고 저런 범죄 행위를 조장했다라고 하면 교사죄나 방조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저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저렇게 폭주적이 나타날 때마다 같이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들, 애꿎은 일반 시민들은 불안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네네. 폭주적들 정말 막을 수 있는 대책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쌩쌩 지나가는 차 그렇죠. 보면 네.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런 그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벌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그냥 반듯반듯하고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외제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들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과속하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 20대 사람들처럼 내 차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징역형도 징역형이지만 벌금이 5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벌금을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런 거 걸리면은 내 차 다 뺏긴다 이런 정도 인식이 딱 되면 그러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정말 도로의 무법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요.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을 체포하는데 아파트 주민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26일 아침이었다라고 예. 하는데 네. 26일이 무슨 요일인가 봤더니 토요일이었어요. 예. 토요일이니까 아마 그 아파트 주민이 그 조기 축구나 이런 그 운동을 하려고 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화단을 파헤치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검거해가지고 뒤져봤더니 일단은 그 액상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뭐 했던 거냐 그러니까 저기에다 뭘 묻었습니다. 해가지고 봤더니 그 묻혀진 그 카트리지가 12개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마약 근절 필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가 이슈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앵커가 간다입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반지 한 돈에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업주도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는데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6개월 된 제 딸의 한 돈짜리 100일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3개월여 전에는 40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때는 52만 원 정도. 부가세로 하시면 56만 1천 원. 56만 1천 원이요. 한돈 금반지 값이 50만 원을 넘자 소비자 부담은 커졌습니다. 반지 하나 해주려고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 생각해서 차라리 현금으로 사러 50만 원 주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보름 전에 또 이제 내 요거 했을 때만 해도 44만 원 했거든요. 금은방을 찾는 손님 발걸음이 줄면서 업주들도 울상. 많이 없어. 내 식구 손자 손님들이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50만 원대 올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5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장사하는 거는 거의 전멸이에요.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값은 이미 국제 금선물과 국내 금현물 시장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금값은 국제 정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긴장 등으로 안전 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도 지금보다 우상향해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의 상승세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들 지역 갈등이 당장 해결될 기미를 안 보여 당분간 금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인철 참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뉴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셨거든요. 일단 신세계그룹 계열 분리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백화점과 마트를 계열 분리합니다. 네. 장남인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 부분, 슈퍼 부분, 편의점과 호텔 건설 부분을 맡게 되고요. 또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한 동생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뿐 아니라 아울렛 그리고 면세점 부분을 맡게 됩니다. 신세계 측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마트와 백화점을 두 축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이제 배경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인사는 사실 유통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정영웅 회장은 어쨌든 회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경영 능력을 좀 인정함과 동시에 신세계그룹이 앞으로는 이마트와 백화점 계열 분리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희 총괄회장이 13년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어요. 2011년부터 거의 순차적으로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서 남매 경영 체제를 차곡차곡 준비해 왔는데 지금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현재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 지분을 18.6% 그리고 정유경 회장도 신세계 지분을 18.6%를 보유하고 있고 이명희 총괄회장은 양쪽 지분을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캐스팅 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 그룹 남매 회장 시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열 분리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상 이렇게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상호 지분을 3% 아래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다가 임원 겸임이 안 되고요. 대출도 없애야 합니다. 앞서서 이제 지금의 신세계그룹도 삼성그룹부터 사실을 독립선언한 건 1992년, 최종 분리된 것은 1997년이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빨라야 최종 분리까지는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유경 신세계 총괄 회장 사실 사장에서 회장으로 깜짝 승진을 했습니다. 사실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재계의 관측이었는데 부회장직을 뛰어넘고 회장으로 바로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생으로는 여성 1호 회장이 됐다. 주요 대기업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나요? 맞습니다. 오빠인 이제 정용진 회장과는 굉장히 달라요. 네. 정용진 회장은 SNS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근데 여기는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들 이명희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친의 경영 스타일, 외모까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1994년 조선호텔 상무로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건데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단일 매장, 단일 점포 매출 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여기다 부산의 센터시티 확대와 이제 패션, 뷰티 사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올 상반기까지도 백화점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의 이제 향후 과제들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남매 회장의 앞날에도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유통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영준 회장은 이마트의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적자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이제 온라인 부분, G마켓과 SSG.com 이런 이커머스 사업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돼 있고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그룹 지난해 총 매출이 71조예요. 그런데 백화점 매출은 20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백화점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급화 전략을 유지해야 되는데 명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명품 이외의 카테고리를 좀 확장함과 동시에 또 이 부진한 면세점 사업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변모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원전 소식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뭐 경쟁 업체 이의 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 7월이었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2기 원전 무려 24조 원 상당의 원전을 3파전 경쟁 끝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떨어진 두 개 업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전력공사입니다. 이들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의 이의가 있다라고 이제 체코 당국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체코의 반독점 당국은 이 두 개 업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계약을 일시에 보류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보류라는 절차가 표준적인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표준적인 절차에 따른 예비적인 조치이지 그렇다고 해서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정부에서는 절차상의 제기일 뿐이지 결국 사업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체코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진다면 내년 3월에 본계약 맺겠다고 했잖아요. 한수원은 이런 계획 불가피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7월의 계약, 24조 원의 계약은 MOU, 그야말로 양해각서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 이제 체코 반독점 당국의 결정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 이게 과연 순차적으로 최종 계약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체코의 두 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과거에도 프랑스 전력공사가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체코 당국은 원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있다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특히나 이제 체코 정부와 지금 이 페트로 파벨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 보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반도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진다면 그렇다면 최종 서명은 3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페인 동남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95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해당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내린 폭우로 홍수가 나자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날이 밝자 밤새 폭우 피해가 속속 드러납니다.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고 급류에 떠밀려온 차량들은 끝도 없이 뒤엉켰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페인 동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Se ha llevado todo lo que había, 300, 400 coches, estos, los garajes están todos inundados con ciento y pico coches cada uno. 전날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강과 하천이 범람해 홍수가 난 건데 발렌시아와 말라가에는 하루 동안 한 달치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발렌시아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92명 발생하는 등 적어도 9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많아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홍수 지역은 철로와 고속도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Ayer nuestro país fue golpeado por la peor dana en lo que llevamos de siglo. Y vamos a poner todos los medios necesarios hoy, mañana y el tiempo que haga falta para que podamos. 스페인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이웃을 돕는 이들 많이 보시죠. 이들의 선행을 기억하기 위해 제24회 우정 선행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0년 동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본 김선자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곡성군 서봉마을은 특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밤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책과 끼니를 내어주고 글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길 작은 도서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데 20년간 소외된 이웃을 보살핀 김선자 씨가 제24회 우정선행상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 본상은 44년간 봉사를 이어온 김영자 씨와 20년간 중증장애인을 돌본 웹툰 문스 패밀리 작가 김희문 씨와 팬들, 30여 년간 치과진료 봉사를 이어온 양춘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회 선행 사례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고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001년부터 24년째 매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이웅열 오은문화재단 이사장은 더 많은 선행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해골 장식을 하고 거리에 나온 멕시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멕시코에는 매년 11월 1일과 2일을 망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해골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해골 분장을 하고 행진에 나서는데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얼굴은 모두 해골로 변신한 채 거리를 거닙니다. 네, 해골 분장을 해서 으스스함 같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경쾌한 느낌도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골은 멕시코 전통 캐릭터인 카트리나인데요. 망자의 날의 해골 분장은 죽음을 경쾌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망자의 날 하면 금잔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금잔화는 고인을 안내하고 삶과 죽음의 순환을 나타낸다고 믿는데 이 꽃으로 묘지를 장식해 고인을 기립니다. 이렇게 망자의 날은 단순히 슬픔을 표하는 날이 아니라 삶을 축하하고 고인과 연결을 느끼는 긍정적인 날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망자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슬픔이 아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도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세종의 가시거리가 70, 거창은 80, 파주는 110m로 좁혀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22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